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3주 완성 강의 3강인데요. 지난 시간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태그들이 있었죠. 먼저 이미지 태그예요. 이미지 태그는 이제 우리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그인데요. 기본적으로 셀프 클로징 태그입니다. 자, 셀프 클로징 태그가 뭐냐? 예를 들어 여기 오른쪽 보시면 요 바디 같은 경우에는 시작 태그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생긴 닫는 태그가 있었죠. 자,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하고 딱 보시면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닫히는 태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강제로 이미지하고 이미지 이런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이미지 태그가 두 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지 태그를 하나 쓰고 싶다 이러면 무조건 셀프 클로징으로 써야 된다. 자, 요 하늘색 뭐라고 했죠? 요 하늘색은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스랑 alt 값을 줍니다. 자, 제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 소스랑 alt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속성 말고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준 것부터 이 값들은 무조건 채워넣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확 받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소스부터 볼게요. 이 소스는 이 이미지 주소를 넣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싶으면 무조건 넣어야겠죠.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 웹 주소 URL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상대 경로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먼저 웹 주소로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이버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 동계올림픽 이미지가 있죠. 요거를 우클릭해서 이미지 복사가 아니라 이미지 링크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요 소스에다가 이 링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라이브 서버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잘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 이미지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사이즈는 훨씬 더 작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속성들 중에서 width랑 height이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적어 볼게요. 자, 근데 정확한 이 픽셀 값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여시고 이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 위에 커서를 올려주시면 289 곱하기 15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요 값을 기억했다가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width 289, height 150. 자,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완전하게 동일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width와 height에 대한 속성도 줄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이틀이란 게 있어요. 타이틀은 이렇게 마우스 툴팁인데요. 마우스를 이미지에 올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타이틀 한번 실제로 줘볼게요. 타이틀은 제가 동계올림픽 이미지라고 할게요. 보시면 네, 이렇게 툴팁이 잘 나오죠.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일단 이렇게 넘어갈 거고, 좀 중요한 게 바로 이 alt 속성인데요. 이 alt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텍스트라고 해요. 이미지가 만약에 깨졌거나 이미지가 없을 때 나오는 대체 텍스트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계올림픽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만약에 소스를 제가 틀리게 작성해 볼게요. 일부러. 그러면 이미지가 깨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깨진 아이콘과 함께 동계올림픽 이미지, 제가 작성한 대체 텍스트가 나온다. 자, 대체 텍스트가 나오는 거 알겠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스크린 리더가 읽을 때 이 대체 텍스트를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가 좋습니다. 이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A 태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주소로 이동할 때 쓰는 태그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미지를 눌렀을 때 홈으로 이동하는 그런 버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alt 값에 동계올림픽 이미지라고 적는 게 아니라 동계올림픽 이미지 홈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이 이미지의 용도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웹 주소로 가져오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상대 경로로 가져오는 방법도 써볼게요. 자, 일단 이거 지워주시고, 이 상대 경로가 뭐냐? 기본적으로 제가 이미지를 이 폴더 내부에 이미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걸 상대 경로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 index.html이랑 제
코딩 프로그 png 파일이랑 같은 경로에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 소스를 그냥 점 슬래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워주시고 코딩 개구리라고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잘 나오고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이미지가 어떤 폴더 안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미지를 못 가져오고 이렇게 Alt로 작성한 텍스트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경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여기로 가셔서 이미지 폴더 안에 코딩 프로그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점 슬래시는 같은 경로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 index.html이 어떤 폴더 안에 있고 그 폴더 밖에 우리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index.html이 속한 폴더를 나와서 코딩 프로그를 찾아야 되니까 점점 슬래시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input 태그로 넘어올게요. input 태그는 웹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 핵심 태그예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또 검색창 같은 것들 모두 다 input 태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셀프 클로징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써볼 건데 input 보시면 이 이미지 태그랑 똑같이 생겼죠? 자, 그리고 이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타입은 기본적으로 입력창의 역할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 달라질 때마다 완전히 다른 입력창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텍스트 말고도 패스워드, 이메일, 체크박스, 라디오, 파일, 서밋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것 이외에도 진짜 많으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div를 하나 작성해 두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텍스트 이렇게 작성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4개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패스워드, 이메일, 체크박스 이런 식으로 하고 라이브 서버 열어서 확인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 적을 수 있어요. 코딩 개구리. 자, 패스워드는 제가 쓴 값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쓴 내용을 볼 수도 있어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텍스트랑 별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이 제출이라는 걸 할 때 실제로 이게 이메일 형식인지 검증해주는 그런 기능을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니까 또 이메일로 쓰고 싶으면 타입을 이메일로 하는 게 좋다. 체크박스는 체크박스처럼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속성은 이 name입니다. name은 기본적으로 이 서버로 보내는 키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name을 작성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타입 텍스트라고 했지만 어떤 내용을 보내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버로 보낼 때 이 name의 값을 작성하면 내가 입력한 데이터에 네이밍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나이라고 하면 나이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당장에는 어차피 서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장은. 자, 그리고 이 value를 설명하면서 이 placeholder도 같이 설명드리고 싶어서 요 아래에 요 value 대신 placeholder를 넣어줄게요. 자,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위에 게 value고 이거 value라고 체크를 해야겠네요. value 그리고 placeholder. 자,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씩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일단 여기는 되게 흐려요. value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도 할 수 있고요. placeholder는 기본적으로 타이핑을 하게 되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 value는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placeholder는 기본적으로 그냥 뒤에 배경을 꾸며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확한 용도는 입력 힌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요. 이렇게 코딩 개구리라는 그냥 아무 텍스트를 쓰지 않고 뭐 예를 들어 id를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 인풋은 id를 입력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힌트로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required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required라고 넣으면 입력을 한 후에 제출을 할 때 만약에 내용이 비어 있으면 경고를 띄웁니다. 자, 지금은 제가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폼 태그를 잠깐 써볼게요. 어차피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폼 태그를 써서 이 인풋을 안에다 넣어놓으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엔터를 쳐도 그냥 제출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엔터를 누르면 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경고를 띄워줍니다. 만약에 올바른 내용을 치고 엔터를 누르면 실제로 전송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풋들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요 아래에는 이 아이디와 라벨이에요. 자, 이게 뭐냐? 요거 다 지워주시고, 자, 만약에 제가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만약에 이름을 입력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라이브 서버로 가주시면 이렇게 이름 되어 있고 인풋 창이 있기 때문에 이 인풋 창에 이름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확대해놔서 그렇지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면 이 인풋 창이 진짜 작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입력하고 싶은데 이 인풋 창을 클릭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자 경험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사용자 경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입력 창의 크기를 키워줘야겠죠. 기본적으로 CSS에서 나중에 이 인풋의 높이를 키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반면에 이 이름을 클릭했을 때 인풋 창에 포커싱이 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물론 이런 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HTML만으로만 이 UX를 높일 수 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이름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라벨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라벨. 그래서 이 이름을 요 안에다가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 라벨과 쌍을 이루고 싶은 인풋을 골라서 아이디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름이니까 저는 name이라고 할게요. name이라는 아이디를 주고 이 for 안에 내가 쌍을 이루고 싶은 인풋의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이름을 눌렀을 때 자연스럽게 그 페어링된 인풋으로 포커싱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기 위해서 누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 그래서 UX가 좋아진다. 사용자 경험이 좋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거는,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좋아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이 disabled랑 read-only라는 속성값이 있습니다. 둘 다 이 겉으로 이 이름만 보면 입력을 못하게 막는 것 같죠? 하지만 역할이 이제 많이 다릅니다. 먼저 disabled를 볼게요. 이 disabled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리고 요 disabled를 여기다 적어줄게요. 자, 요거를 그대로 내려가지고 read only 까지 적어주고, 여기다가는 보기만 가능 이렇게 적어두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disabled는 말 그대로 이 입력창을 사용하지 못하게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도 안 되고 커서도 안 들어가고 포커스도 안 잡혀요. 이 탭 버튼을 누르면 원래 포커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로 값이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칸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회색으로 스타일링도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read only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릭도 가능하고 커서도 가능하고 이 포커싱도 가능하죠. 그리고 서버로 값이 전송됩니다. 사용자는 볼 수 있는데 직접 고치지는 못하게 막아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버튼 태그를 배워볼게요. 자, 버튼도 진짜 많이 쓰죠. 자, 버튼 태그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저장하고 한번 라이브 서버 보시면 버튼이 되게 작네요. 이 버튼 안에 텍스트가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냥 버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스타일의 버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효과도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제공하고 있고, 호버했을 때도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타입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에 여러 가지 타입을 줄 수 있는데, 자, 타입을 주는 단축키는 이렇게 콜론을 주고 이렇게 버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이 submit 그리고 reset. 자, 기본적으로 이 버튼이랑 submit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타입을 쓰지 않고 버튼을 쓰면
기본적으로 이 submit 버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값이 submit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submit, 요거는 버튼, 요거는 reset이라고 작성할게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submit 버튼은 클릭했을 때 브라우저가 submit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 두 가지가 submit 버튼이죠. 눌렀는데 분명히 submit 이벤트를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별 차이가 없잖아요. 자, 이 이유는 submit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내용을 제출할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버튼이 쓰였을 때에는 이 제출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 폼 안에서 이 버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건데요. 폼 안에서 버튼을 작성하면 이 submit 타입의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이 폼을 통해서 이제 제출 효과가 제대로 발현돼요. 자, 요거를 그러면 간단하게 이 폼으로 감싸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 리셋은 안 보고 그냥 기본적으로 요렇게 두 개 보고, 그리고 이 기본 값의 버튼도 과연 타입이 submit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 안에다 넣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 폼 안에 이제 버튼 3개가 들어왔는데 먼저 이 그냥 일반적인 버튼 타입의 버튼을 눌러볼게요. 진짜 아무 효과도 없죠. 자, 그런데 이 submit 버튼을 눌러보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세로 그침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submit 버튼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submit 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왜 세로 그침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폼 태그는 이 브라우저가 submit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이 액션 안에 있는 주소로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서버가 없기 때문에 이 액션을 비워뒀죠? 이 액션을 비워뒀기 때문에 이 폼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현재 페이지로 보내줘요. 그래서 세로 고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폼 안에 작성된 버튼들이 서브밋이라는 이벤트를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로 고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타입을 명시하지 않은 버튼도 submit이 일어나고, submit도 submit이 일어나지만 버튼 타입 같은 경우에는 submit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폼 태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인풋들을 묶어서 한 번에 서버로 전송하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버튼 이외에도 제가 이제는 이 다른 버튼들 다 빼고 이 submit 버튼만 넣어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풋 같은 것도 넣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닉네임을 입력하는 인풋 창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벨도 넣어주는 게 좋겠죠? 닉네임이니까 닉네임 하고, 여기 있는 for랑 id랑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id를 저는 닉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도 한번 넣어줄게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인풋 창을 클릭해도 되지만 닉네임 라벨을 클릭해도 이렇게 포커싱이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폼의 장점 중 하나가 이 엔터를 눌러도 submit이 발생한다는 거였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코딩 개구리라고 해서 엔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세로 고침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submit이 잘 발생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코딩 개구리라고 하고 이 submit 버튼을 눌러도 제출이 돼서 세로 고침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짜면 사실 실제로 서버에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아요. 결국 이 네임이 있는 인풋만 서버로 전송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아까 이 인풋 태그에 이 nam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서버로 보내는 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value는 실제 값. 그래서 결국 이 name과 value가 쌍을 이루어서 서버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만약에 서버를 쓴다 이러면 여기다가 name 해가지고 name은 뭐 닉네임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결국 이 데이터의 이름은 닉네임이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id였죠. 그리고 value는 제가 입력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 닉네임이라는 데이터의 값이 제가 예를 들어 코딩 개구리를 입력했으면 코딩 개구리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서버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여러 개의 인풋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닉네임 이외에도 네임은 좀 지워줄게요. 헷갈려가지고 뭐 닉네임 이외에도 뭐 id가 있을 수도 있겠죠. id는 id라고 하고 타입은 텍스트 하면 될 것 같고 id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할게요. id.
네, 이렇게 하고 지금은 두 개인데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풋들이 있는데 만약에 서밋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폼 안에 있는 모든 인풋들이 다 서버로 전송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네임이 없으면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임을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 브라우저의 기본 검증이라고 해서 타입을 잘 작성하면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어떤 입력값을 검증해 준다고 했잖아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타입을 제가 이메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바꿀게요. 이메일. 그리고 아이디는 그냥 없앨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서. 요거는 이메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엔터를 누르면 서밋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잘 발생하네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메일 형식이 아닌 값으로 넣고 서밋 효과를 발생시켜 볼게요. 엔터를 눌러주면,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막아줍니다. 자, 그런데 새로 고침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결국 서밋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서밋 타입의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엔터를 치면 서밋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서밋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만 서밋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막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타입 검증뿐만 아니라 저희가 required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곳에서 required를 넣어줄게요. required.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이메일 형식이 올바르더라도 서밋 효과를 발생시키기 전에 이 닉네임은 required이기 때문에 값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렇게 서밋 효과를 중간에 막아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값을 넣고 제대로 서밋을 발생시켜야 제대로 제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자면 뭐 엔터나 서밋 타입의 버튼을 클릭했다고 무조건 서밋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폼 태그 내부에 기본 검증들을 통과해야 비로소 서밋 이벤트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검증들에서는 뭐 이 타입 이메일 같은 것들 혹은 이 required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글로벌 속성입니다. 이제 HTML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부터 배우실 내용은 이 CSS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속성이 뭐냐? 모든 태그에 적용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input, 버튼, 뭐 form 여기 안에 다 이 클래스나 아이디 뭐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막 클래스 그리고 문자열로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자, 근데 이 클래스가 뭐냐? 그래서 이 클래스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CSS를 적용하기 위해서 마킹을 해둔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런 마킹을 하지 않더라도 이 태그나 아니면 다른 태그들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스타일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클래스랑 아이디를 쓰면 되게 간편해져요. 자, 어떻게 간편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저 div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div 태그에 안녕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두 번째랑 네 번째의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초록이라고 하고 초록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마킹을 한다고 했죠. 이 두 번째랑 네 번째에는 마킹을 해놔야지 이 CSS가 마킹된 대상한테만 초록색을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열로 제가 원하는 의미의 문자열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하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이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마킹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이 스타일 태그를 쓸 건데 요 문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킹된 클래스를 가져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두 번째랑 네 번째에만 초록색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초록색의 div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div가 다 초록색이겠죠?
근데 이 id를 쓰면 하나만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한 스타일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id를 제가 블루라고 바꾸고 파랑이라고 해볼게요. 파랑. 자, 그리고 제가 아직 스타일을 안 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블루라고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제가 id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랑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div만 파랑색이 되었죠. 자, 구체적인 클래스랑 id의 어떤 내용은 사실 CSS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이 클래스와 id가 어떤 특정 태그에 마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나중에 CSS나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런 태그를 가져올 수 있는데, 묶어서 태그들을 가져오거나 어떤 특정 태그를 가져오고 싶을 때 쉽게 가져오기 위해서 미리 마킹을 해놓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이 뭐냐? 기본적으로 이런 div에 데이터하고 슬래시하고 제가 원하는 말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온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템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36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래서 기본값이 36도 라고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div는 36도 라는 표현을 해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36. 자, 그래서 이 데이터템은 현재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온도가 만약에 100이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온도가 100이 되면 이 div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그린 클래스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빨간색으로 바꾸냐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린에 대괄호 열어주시고 데이터 템피처가 만약에 100이다 이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그린 클래스는 다 초록색인데 어떤 특정 값을 가진 이 그린 클래스의 div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잘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요런 값의 변화는 어차피 자바스크립트에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데이터셋의 활용도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지만 간단하게 이 데이터셋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든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값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짜 카운트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습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실습 하나를 준비했는데 지금까지 배운 태그들과 속성들로 이런 간단한 회원가입 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8자 이상이랑 2부터 12자 이런 식으로 제가 플레이스홀더를 만들어 놨는데, 요런 거는 제가 언급하지 않은 속성들 중에서 이 인풋 태그에서 쓸 수 있는 속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출이 일어났을 때 브라우저가 이 글씨 개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속성 값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런 회원가입 폼도 지금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정답 코드는 다음과 같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HTML을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CSS를 나갈 건데 이제 진짜 실습도 할 수 있고 또 예쁘게 우리 페이지를 꾸밀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